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강윤 평론가님 이발하셨군요. 네네네.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스포트라이트를 점하고 있는 두 인물 얘기부터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그리고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얘기인데요. 네. 자, 내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에요. 오늘 이제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마지막 하루였는데 아직은 이렇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예언을 해봐야죠. 소 국장님, 네. 어떤 선택할 거로 보세요? 제가 먼저 예언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제 7시에 그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네. 9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쨌건 정상적인 시스템대로라면 7시에 이 대구 동을 지역과 관련된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9시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추인하고 이렇게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어쨌건 오늘 중에 공천 관련된 걸 전부 마무리하겠다라고 아까 기자회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마지막까지 어쨌건 유승민 의원은 공천 신청을 했고 당에 네. 면접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알려주는 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당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일단. 네. 그러니까 9시 최고위원 회의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 대구 동을 지역을 어떤 누구를 단수 공천 유승민 의원을 하든 아니면 이재만 후보를 하든 아니면 무공천 지역으로 정하든 네.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유승민 의원은 어떤 그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수순으로 가겠죠. 네. 자, 그럼 이 평론가님 어떤 선택할 거로 예상하세요? 소국장께서 예측을 하라니까 살살살 피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거의 보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흘이 넘었죠. 비유하자면 어떤 취업 희망자가 어느 기업에 원서를 냈어요. 네. 서류 전형 통과했고 그래서 가서 면접도 봤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지원자한테 귀하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것만 통보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응시생들은 다 통보를 해주는데 유독 한 사람한테만 통보를 안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귀하가 스스로 원서를 철회해서 갖고 돌아가시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예. 7시하고 9시에 일단 회의가 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또 아주 날선 얘기를 원투펀치 주고받듯이 했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무공천한다는 건 무공천으로 가자 차라리 그랬죠. 이럴 거면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니까 아예 공천을 하지 말자. 이 말은 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 즉 이 상태로는 유승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상당히 높게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탈당을 선언하고 나면 오늘 밤 자정 이전까지만 하면 네.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론되어 왔던 친박계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네. 추천하겠다는 건데 그거 꼼수다. 그러면서 무공천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대놓고 또 바로 반박했죠. 무슨 소리냐. 무공천은 있을 수 없다. 네. 누군가는 반드시 공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공천 신청자가 유승민 아니면 이재만이니까. 네. 근데 유승민 의원한테는 안 줄 거니까. 네. 몇 시간 사이에 어떻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조금 더 기다려 보다가 오늘 중으로 저는 탈당계를 내고 비장의 성명과 함께 내일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고 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재만 전 구청장 친박계라고 하죠. 네. 이 사람한테 공천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 네. 과정에서 또 한 번 잡음과 고성은 나겠지만 공천에 관한 한 주도적 칼자루는 여지껏 그래왔듯이 이한구 위원장이 쥐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마지막 남은 공천 시끄럽게나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늦은 시간이라고 해봐야 오늘 자정일 텐데요. 그렇죠. 한 이제 최고위 회의가 마무리되는 시간 정확치 않습니다만
빠르면 뭐 9시에서 10시 사이 아니면 그 이후 자정 전 11시 전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저 네. 현재 새누리당 당원 당규 규정에 따르면 오늘 자정 전까지 팩스를 지구당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 탈당 사람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이 받아서 서류 검토한 다음에 도장 찍고 뭐 이런 게 있는 네. 게 아니고 네. 팩스 발신 시점이 아무튼 오늘 자정 전 11시 59분 정도면 보내도 탈당계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뭐 유승민 의원이 가는 길은 사실 진작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지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떤 당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당의 결정이 먼저 내려지고 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느냐, 이 네. 서로의 어떤 뭐 시간 싸움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해 왔는데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뭐 당의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유승민 의원을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했고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반대했고 그리고 아까 5시 반 회견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하자 확실하게. 네. 그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공천 지역으로 9시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만 후보에게도 그러니까 공천을 주지 말고 그냥 무공천 지역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당에서. 네. 그러면 둘 다 이제 뭐 무소속으로 나와서 붙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경론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겠죠. 예상이 되고 어쨌건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그 최고위원회까지 보고 뭐 지금으로서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나는 당의 결정을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모양새를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죠. 네. 참 이게 제가 그냥 일반 국민 정치 공학 뭐 이런 거 모르는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공천관리위원회는 끝까지 유승민 의원 본인이 결정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고요. 네. 홍문종 의원은 그것이 특권이다. 애정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공천은 당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이 상황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 홍문종 의원의 발언을 저도 뉴스에서 보고 네. 전화번호를 알면 통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왜 특권이고 네. 이게 왜 애정인지 뭐가 특권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봐도 홍 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갔는데 지금 이런 거죠. 절벽 위에 이렇게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나는 밀지 않을 테니까 뛰어내려라. 그냥 네가 내려라 스스로 원서 철회하고 뭐 어떤 네티즌은 셀프 사약 이러던데 너무 그 표현 수위가 높아서 네. 제가 방송에서 좀 쓰기는 네. 뭐합니다만 셀프 사약 그런 표현에 아주 뭐 좋아요 동의를 뜻하는 댓글들이 무수히 달리는 걸 봤는데 물론 SNS나 인터넷에는 특정 계층의 여론이 승한 건 사실입니다만 네. 거기에 나타난 댓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고 집권 여당 그리고 우리가 당 앞에 공당이라고 사사롭지 않다는 뜻의 공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네. 공적, 퍼블릭, 공무원, 공당. 공당으로서는 떳떳지는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귀하는 우리와 정체성이 맞지 않았고 내부의 총질도 많이 했고 이 정부와는 좀 같이 가는 게 어렵다 우리는 생각한다. 네. 뭐 정치적 비중 우리 그렇게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우리 공천 원칙이 이러이러하니 차라리 딱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친유승민계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우수수 떨어뜨려 놓고 그랬죠. 이들의 합종 연행에 의한 연대 후폭풍 이런 것도 들어왔을 것이고요. 만약에 경선을 붙인다면 네. 유승민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 많이들 동의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체면 손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일에 이미 이한구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기준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 거기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 해당돼서 탈락을 네. 한 거고요. 지금 탈당 무소속 출마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의 정체성에 현재 좀 위배되는 자. 이게 이제 지금 유승민 의원의 케이스인 것으로 다 해석을 하는데요. 네. 오늘 자, 그 네. 김무성 대표 언급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재만 후보를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주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쨌건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가 오늘까지 공천이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기자 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가부간에 오늘 중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위원 공관위 최고위원 회의 거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거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쨌건 가부간에 결론이 난 이후에 이제 네. 거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재만 후보를 공천하면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는 뜻이냐라고 기자들이 김무성 대표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답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뭐 이제 이재호 의원 등 그 공천 심사 부분이 아직도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재만 후보를 친박계 쪽에서 나중에라도 공천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김무성 대표로서는 도장을 찍어주기 난 안 찍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계 쪽에서 이재만 후보에게 공천을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천 과정의 마지막 격돌이 예상돼 있다. 자,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간 싸움 이제 기다려봐야 되니까요. 자, 오늘 이건 결정이 대략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비대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뉴스가 전해졌고요. 김종인 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거취를 표명했는데 결국은 당에 남겠다. 이 결정, 이 평론가님 네.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참 만 이틀간 벌어진 일이 골짜기마다 여러 논란과 소란과 그리고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들에게는 야 어떻게 공당이 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이제 중요한 타이밍에 모셔온 구원 투수이자 왕진 의사이긴 합니다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휘둘려도 되나 그런 자괴감도 좀 가졌을 것 네. 같고요. 가치관이나 사고 체계 또는 그동안 사실 김종인 대표는 한 40년 가까이 네. 이른바 권부의 양지 쪽에서만 쭉 있어 왔던 물론 네. 김대중 정부 때도 비례대표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역시 김대중 정부가 여당일 여당일 때죠? 때였으니까 그렇죠. 한 번도 야당을 해보지 않아서 야당 DNA 또는 야당 유전자 특히 지금 제1야당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사람과 음. 전통적으로 권리의식, 민주의식, 대의 명분 이런 것들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야당 사람들 사이에 사고 후 대충돌인데 김종인 대표가 좀 선민의식이랄까 네. 엘리티시즘 물론 또 많은 경륜을 걷고 쌓았고 그 연만하다고 할 수 있죠. 네. 70대 후반이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뭐 어떤 관을 뚜렷이 세우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너무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네. 그냥 잔소리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마. 나 그냥 하자는 대로 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콱 부딪힌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우발적인 돌발 충돌, 돌발 사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일어날 거였는데 생길 일이 생겼다. 참고 참다가 비례대표 문제로 꽝 터진 거였죠. 본인의 2번 이른바 셀프 2번보다는 아니 저런 사람을 제1야당의 당선이 확실한 상위 순번에 저런 분을 꼭 모셔야 하는가.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질문이 마지막 단계인 중앙위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이것을 자기에 대한 도전, 불경한 도전이라고 여긴 김 대표는 매우 강하게 치고 나갔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종인 대표 앞에 다들 뭐 사과도 하고 석고대죄도 했어요. 머리를 조아린 꼴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단기간에 승부를 논하자면 김종인 대표가 이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김종인 대표도 상당한 정치적 상처와 함께 리더십 저런 식의 리더십에는 조금 의문을 제기받았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변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런 걸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사태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은순미 위원하고 이제 전화 통화 인터뷰를 했더니 네. 지금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문화적 충돌이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 국장님, 그러면 봉합이 잘 된 겁니까 오늘? 뭐 봉합이죠 말 그대로 봉합이죠. 지금 뭐 바로 내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 시작되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로 뭐 선대위도 꾸려야 되고 이제 쭉쭉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네.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다가 뭐 다 죽는다. 결국은 지금 목전에 선거가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일단은 서로 이제 뭐 한 발 물러선 것인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른바 노선 투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야권이 이른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또다시 계속 재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총선 이후에 그러면 당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갈 건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이 어떤 당을 분치를 해서 화장하는 정도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정말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당 자체를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축으로 친다면 이 김종인 대표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른바 지금 당의 줄을 형성하고 있는 뭐 통칭해서 친노그룹이라고 하죠. 그쪽에서는 그 리모델링이다. 근본적인 우리를 이 뼈대 자체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네. 같은 경우는 당장 목전에 큰일이 있으니까 김종인 대표에게 오히려 일정한 좀 권한을 더 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김종인 대표도 상당한 타격을 저는 이번에 받았다고 봅니다. 타격을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할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번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3부 끝에 던질 질문은요. 그렇다면 왜예요? 이 김종인 대표 정권을 다 이양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왜 충돌을 하는가? 사고의 충돌일 수도 있고 문화의 충돌일 수도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뭐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만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으름장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결국 나 집에 갈래? 짐 싸서 집에 갈래?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김종인 대표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가치관과 삶의 철학 이런 걸 텐데요. 이따위 대접하는 곳에서 일할 수 그런 없다 말을 했죠. 이런 말들은 대단히 자극적이었고 그 말을 들을 당인과 유권자 지지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모독이죠. 그건 네. 역시 모욕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엄포여도 문제고 엄포가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로 갑자기 짐 싸고 떠나버리면 그건 한마디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그렇군요. 없겠죠. 김종인 대표로서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이 당이 어려운 상황, 거의 난파 위기에서 나를 구원투수로 데려왔으면 나에게 전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한번 해서 이 당을 내가 살려내고 있고 살려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왜 자꾸 완티를 거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선거 전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말이죠. 연이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윤상현, 주호영 의원도 오늘 탈당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야당도 있지만 우선 새누리당에 좀 타격이 될 걸로 보세요, 조 국장님. 일단 뭐 이 상징성이라는 게 늘 중요한데 지금 새누리당 의석이 151석이거든요, 현재. 네. 탈당을 해서. 예, 그렇죠.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반이 하려면은 그 147석입니다, 과반이. 네. 현재 292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탈당계를 냈고 내일 두 분 다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유승민 의원이 어쨌거나 오늘 거치 결정이 나고 네. 그러면 유승민 의원계로 분류되는 뭐 이종훈 의원이라든지 김희국, 유성걸 의원 등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재호 의원까지 네. 만약에 6명이나 7명 그러니까 탈당을 한다. 예, 오늘 이제 주호영,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해서죠. 네. 그 제외하고 6명 탈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재호 의원까지 나간다고 치면 7명이고 아니어도 6명인데 그러면은 네. 의석수가 144석이나 145석으로 줄거든요. 19대에서 당장 과반이 허물어지고. 예,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주는 이제 실질적인 뭐 의미라는 것이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의 과반 밑으로 갔다라는 그것이 주는 또 일종의 그래서 약간의 상징적인 효과다 이렇게 충격파랄까 말씀하신 이런 거군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 그 처음에 우려했던 이른바 일려 다야구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여권 지지 지역 이런 거에서 이른바 다여
다야다. 다야 내지는 다여 일야하고도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물론 이번 뭐 공천은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이른바 뭐 막장 공천이다, 뭐 돌려막기 공천이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러한 무소속 그 출마 러시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어떤 위기의 징후를 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기의 징후는 네. 나타났다. 그러면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여당의 저는 관점에서. 방금 발언하신 소국장님과는 조금 과정이나 결론이나 조금 다른데요. 네. 일테면 지금 각 당의 소속 현역 의원이 몇 명이냐는 19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파장인 겁니다. 끝났죠. 네. 4.13 총선 이후로 임기는 5월 31일까지입니다만 네. 그때까지 뭐 중요한 의결을 할 뭐는 없을 거고 소령 네. 본회의가 한두 번 열릴 수야 있겠지만 그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몇 석이냐 총 재석의 과반이 깨졌냐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거고 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는 확보는 했지만 활동할 국회가 열리질 않는데 네. 원내교섭단체가 돼봐야 큰 의미가 없죠. 정당 국고 보조금 정도 받는 것일 거고. 유승민, 이재호, 윤상현, 주호영 뭐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지명도도 있고 네. 각각 정치적 거점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탈당했거나 탈당이 유력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이재호 의원은 좀 말하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이재호 의원도 오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에 얼마나 타격을 미칠 것이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 오늘 공천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지명도도 되게 떨어지고 많이 약해요. 네. 그래서 아마 윤상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보입니다. 네. 뭐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일전적. 나오는데 지역에서는 정의당 후보 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보면은 복당을 전제로 한 무소속 탈당 후 무소속 출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범새누리의 세력 측면에서는 전 위협은 안 된다고 보지만 이재호나 유승민은 당선권에도 가 있을 뿐더러 네. 그들의 탈당이 가는 상징적 의미는 상당하다. 야당에도 이해찬 전 의원 전 총리의 탈당은 여러모로 아픈 구석이 있죠. 네. 그렇지만 새누리만큼 시끄럽고 굵직굵직한 인사들의 탈당 러쉬까지는 안 간 거예요. 네. 정청래가 일단 스톱을 했고 전병헌 의원도 남기로 그랬죠. 한 거고. 그랬죠. 수도권과 대구와 수도권의 몇몇 지역에서 최소한 2여 또는 여당 성향의 복수의 후보 한 두 네. 사람 네. 그리고 야당도 한 2명 또는 1여 이런 구도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난번 친박 연대 이렇게 막 돌풍을 불고 13석이나 얻었던 그때처럼 가기는 힘들 겁니다. 네. 더군다나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된 사례가 옛날에 이철 전 의원과 그렇죠. 홍사덕 의원이 재수해가지고 강남에서 한번 된 적이 네. 있거든요. 그때 말고는 아예 없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서울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오기 힘든 이유가 그러니까 신기남 의원도 쫓겨다시피 당을 나가서는 결국 간 데가 옛날 꼬마 민주당 그쪽 네, 아닙니까? 네, 네. 좀 뜻밖이긴 했는데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거다. 굳이 따지자면 제1야당보다는 현 집권 여당 측에 공천, 내홍, 몸살 끝에 나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파동은 그쪽이 좀 더 크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얻는 의석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역구의 사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이 탈당한 의원이 얼마나 세를 확보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역 차원에서의 일이고 네. 이 전체적인 이번 총선 판을 좌우하는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무소속 출마 이런 부분도 사실 친박 쪽에서 조금만 어떤 힘을 쓰면 무소속 출마를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현재 전개된 여러 가지 상황을 네. 본다면 그런데 어쨌건 윤상현 의원이 출마하는 상황으로 그냥 가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어쨌든 공천을 안 주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도 수도권 부분 말씀드린 게 다른 지역은 큰 변수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 122석인데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그 각 지역구 차원에서의 어떤 그 무소속 출마자의 어떤 세해 유불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의 이른바 여권으로서는
이번 총선판을 둘러싼 정무적인 관리, 전략적인 관리에서 상당히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수도권에서의 의석수가 굉장히 좀 과거 예측했던 것보다는 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소 국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선거에서 이제 바람의 문제인데 말이죠. 지금 유승민 의원 오늘 밤에 다 전국에서 국민들이 지켜볼 사안이 유승민 의원이 서로 무소속으로 나와도 표를 찍을 사람들은 그냥 대구 동을 유권자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예. 여당이 잘하네 못하네 이제 갑론을박을 오늘 밤에 할 거란 말이죠. 수도권에서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혹은 무소속 연대가 돌풍이 될 가능성은 그래도 미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두 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 아주 뜨겁게 이 관련된 이야기 날려주고 계세요. 8009님 역시 당리당량만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네요. 정당이 무슨 회사입니까? 이렇게 했고요. 자, 4206님 국회의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뽑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질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거 아주 좋은 견해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 나라들도 있죠. 힘을 선진국에는. 많이 있죠. 네. 특히 북유럽 같은 데 그러는데 힘을 좀 빼놓고 경제적으로나 행정부나 재벌 이런 것들을 감시 견제할 힘은 주되 네. 세속적인 의미의 힘이나 쭉 내려온 권위 이런 것은 많이 빼야죠. 네. 미래학자들은 뭐 최근에 그 알파고 등등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네. 관심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아까 그 문자도 등장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포럼에 제가 참석해서 미래학자 한 분 강연 들으니까 그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 사라질 어떤 대체 가능한 그것의 영순위가 정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공천 얘기 많이 하는데 말이죠. 예. 이 시스템이 알파고 시스템으로 공천 시스템을 정말 대체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국회의원이 예. 자전거 타고 등원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자동차도 자기가 직접 생활 정치가 몰고. 일반화돼 네? 있죠. 뭐 예, 영국 예. 수상은 저 휴가 때 그 값싼 저가 항공사 티켓 뜯어가지고 저 카페트 위에 공항 바닥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권력화돼 있어요. 이번 공천 과정도 보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너무 권력화, 그 실력자, 권력을 진 실력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정말 국민 삶에 가까운 이른바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정말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다들. 직접 관련된 얘기는 네. 아닙니다만 어제 인터넷에 아주 격분을 불러왔던 사진 네. 황교안 국무총리의 아하. 에쿠스 차량이 서울역 플랫폼까지 다 네. 와가지고 그냥 내려서 한 두세 걸음만 해서 이렇게 기차에 탑승을 했는데 경호원들이 왜 서울역에 가보면은 늦어서 막 헐레벌떡 뛰는 많죠. 사람 꼭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경호상이라고 그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서고 응? 총리는 차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얼마나 많은 공분을 샀습니까? 네. 우리가 진작에 떨쳐버려야 할 관전 민비 뭐 이런 유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어쩌면 이런 특권이 많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득권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악착같이 배지를 달아야 되나 또 욕을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특히 각 당이 모두 공천 과정을 보면 누가 못하나 경쟁을 벌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여당이 했던 행태는 전반적으로 점수를 아주 많이 까먹었을 것이다. 그게 과연 의석에 얼마만큼 반영될지 이런 것도 이번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의견 주실 분들 청취자분들 계시면요. 이 문자 서비스 샵 0945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당 얘기했으니까요. 또 야당 이야기로도 넘어가 보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명단 아까 뭐 이제 김종인 대표 거취와 관련돼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만 이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김종인 대표가 잔류하기로 한 후에 나온 명단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네. 비례대표 공천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꽤 변했죠. 우선 다른 점이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네. 오전에 즉 오후 2시에 김종인 대표가 나 결국 고민 그때 남기로 했다. 네. 짐 안 싼다 이 그리고 소리였는데. 비례 2번은 수용. 그렇죠. 네. 그래서 오전에 나왔던 버전에는 2번에 김종인 대표가 없었어요. 네. 아마 그 자리에 이철희 뭐 전략본부장인가가 있었을 투표 겁니다. 순위로는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군요. 그 전날 어젯밤 그러니까 날수로 어젯밤에 중앙위에서 있었던 네. 심요 투표의 그 순번을 그대로 반영한 거였는데 오늘 새벽 3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점이
오후에 나온 게 이제 최종 버전인데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18번과 20번 당선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대체적 예측인데 18번에 랭크된 이태수 교수 네. 그리고 20번에 오른 유영진 전 부산시 약사회장 이 사람들은 김종인 최초안 이른바 A, B, C 그룹 이렇게 나눴던 네. 그 최초안에는 없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안에 있던 43명 중에 일부는 덜어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졌고 또 하나 재윤경 그리고 권미혁 이런 사람들도 김종인의 최초안에서는 C그룹에 있었습니다. 네. 당선이 대단히 힘들다고 봤는데 중앙위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하니까 위로 끌어올려진 점. 아무튼 비례대표 가지고 그나마 좀 나아졌다는 평을 받긴 하지만 네. 그래도 처음에 너무 많이 스텝이 꼬여버렸기 네. 때문에 많은 반발과 경랑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요청드렸는데 길게 해주셨어요. 너무 국장님 길게 어떠세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국장님 짧게 좀 길게 드릴게요. 저도 그렇습니까? 이번 이제 확정된 걸 보면 결국 이제 김종인 대표를 어쨌거나 다시 당 대표직 사퇴하겠다 한때 그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료하고 무마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에게 일정한 어쨌건 모양을 갖추는 예우를 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 김종인 대표가 내세웠던 대로 1번 그대로 갔지 않습니까? 박경미 홍대 교수. 그리고 박경미 홍대 교수 그대로 갔고 2번도 어쨌거나 그대로 갔어요. 네, 김종인 대표로. 대표. 3번은 이 당직자 배려 차원에서 3번 네. 들어갔습니다. 전 당 홍보국장이죠. 4번도 김종인 대표 그대로 갔어요. 최원열 서강대 교수.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모양새는 김종인 대표의 최초안을 살려주면서 네. 5번부터 이제 당선 안정권이라고 하는 15번 정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이제 애초 최초에 김종인 대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과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의 투표 결과가 그쪽에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애초에 김종인 대표가 생각했던 이른바 교수 그룹들이 완전히 뒤로 이제 밀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양새는 김종인 대표를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춰졌지만 네. 또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중앙위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친노그룹의 의사가 또 많이 관철된 그러한 형식으로 결국은 비례대표의 전반적인 네. 모양이 갖춰졌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우리가 충돌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 아니 결국은 절충이라는 이야기를 두 분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런 거죠. 이 김종인 대표 이야기를 직접 오늘 들어보니까 당 정체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결국은 당의 체질을 바꿔야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강조를 했고 이 김종인 대표가 전통적인 이 민주당 지지자 한 25% 중에서 5% 정도는 버린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5% 버린 5%가 이 운동권 진보 진영 유권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인데 그 대신에 나머지 15% 정도의 중도 혹은 보수 새누리당의 좀 이 중도 지지자 혹은 무당층을 네. 끌어오겠다 이런 계산이라고 보세요?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는 거 이른바 집토끼냐 산토끼냐 뭐 그렇죠. 이런 등등의 이제 그런 논란보다도 저는 김종인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더민주당이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아하. 예. 저는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요. 예를 들면 제가 여야의 당직자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더민주 당직자와 새누리당 당직자의 경쟁력 같은 거 이런 네. 걸 보면은 상당히 더민주 당직자가 뒤처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기본적으로 더민주당을 능력 있는 정당으로 바꿔야 수권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타난 형태는 이른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뭐 중도층을 끌어오는 네. 이러한 사람들을 포진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짧네요. 지금 국민의당도 남아 있는데 국민의당도 오늘 예. 비례 발표했는데 이 다음 주에 같이 또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